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자, 오늘 이제 우리는 실무 부분을 좀 볼 건데, 실무에서는 5문제 정도 이렇게 예상하시면 돼요. 5개 정도. 직전 우리 28회 시험에서도 5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이쪽에서는 그 주임법, 상임법,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그리고 이제 경매 파트, 그런 그 정도가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임법, 상임법 각각 한 문제씩 나오고, 또 경매 파트에서는 맨 마지막에 매수신청 대리 제도라는 게 있는데, 거기까지 해서 한 2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돼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종합적인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되고요. 실무의 의의라고 되어 있죠. 1번에. 중개 실무의 의의는, 우리 이제 개공이 물건을 하나를 이렇게 의뢰받아서 그 물건을 조사해서 이제 완성시키는 과정까지 이르는 일련의 업무를, 그러니까 모든 업무들을 중개 실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물건의 조사 확인부터 이제 제목에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중개 실무를 시작하려면 가장 그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물건을 조사하고 확인하는 단계. 조사 확인이 필요한 이유는 조사 확인을 잘 해야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어요? 확인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조사 확인 얘기를 좀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요건 좀 제가 몇 개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조사 확인. 조사 확인은 나중에 뭐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요? 확인 설명. 그래서 확인 설명이 원래 우리 이제 과목에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이 조사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2가지로 나눠서요. 공부를 가지고 확인하는 방법과 현장에 가는 방법, 이렇게 이제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공부에는 다시 이제 2가지 공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대장이라고 하는 부르는 공부랑 등기부라고 부르는 공부, 이렇게 이제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장은 뭐를 위해서 만들었냐, 이렇게 이제 보면 대장은 표시라는 게 있는데, 이 표시 관계를 공시하기 위해서 만든 게 대장이에요. 그러면 표시에는 어떤 게 들어가느냐 이렇게 이제 본다면, 일단 뭐가 들어가죠? 소재, 그 다음에는요 지번, 그 다음에 지목, 그 다음에는요 면적, 그 다음에는요 하나 남았는데 경계는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경계는 대장에는 경계 들어가면 안 돼요. 대장은 이제 숫자나 아니면 한글로 표시할 수 있는 걸 대장에다가 등록을 하는 거고, 여러분이 답변하신 경계는 그림으로 표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도면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계는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럼 뭐 남았어요? 옆에 사람하고 상의하실 필요는 없어요.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면 되니까. 소유자는 표시가 아니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 다음에 뭐 하나 남았는데 용도, 뭐가 남았죠? 용도, 그죠? 용도. 여기서 이제 지목이랑 용도는 이렇게 같은 말이에요. 지목과 용도는 같은 말이다. 지목은 땅의 용도를 말하고, 이거는 뭐의 용도? 건축물의 용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5개를 표시라고 합니다. 등기부는 그러면 어떤 관계? 표시 말고 권리 관계. 그렇죠? 권리 관계를 표시하는 일체의 방법을, 권리 관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공적 장부를 등기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권리에는 크게 2가지 권리가 있어요. 무슨 권과?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권리에서 대빵은 소유권이죠, 그죠? 그러니까 소유권과 소유권 아닌 권리, 뭐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거고요. 현장에 가는 이유도 2가지 이유 때문에 갑니다. 현장에 가는 이유도 2가지 이유 때문에 가는데, 첫 번째는 미공시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요. 미공시사항 확인.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면, 미공시 이제 공시되지 않은 거죠. 어떤 집 안에 붙박이장이 있어요. 붙박이장. 그러면 붙박이장이 설치된 집을 매매했다고 가정해 보고요. 붙박이장을 매도인이 떼가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면 놓고 가는 게 정상이에요? 떼가는 거 아니면 놓고 가는 거? 근데 그게 이제 또 아닐 수도 있는 게 뭐냐면, 그 붙박이장이 그 매도인이
특별히 원목각으로 짜 넣은 거예요. 원래 없던 거를 원목각으로 짰다 이 말이에요. 수백만 원 들여서. 그러면 다시 놓고 가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면 떼가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이제 다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률적인 기준 뭐 이런 것들은 생각하면 안 되고 변수가 되게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게 필요하죠. 그죠? 아파트인데 분양받을 때 싱크대 뭐 가스렌지가 있었어요. 그 빌트인으로 주방에. 그럼 놓고 가는 게 맞아? 아니면 떼 가는 게 맞아요? 놓고 가는 게 맞아요. 분양받을 때 나왔던 거니까. 근데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건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확인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 때문에 가냐면 공시사항과 실제와의 일치 여부. 공시사항과 실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요. 예를 좀 하나 들어드리면요. 공부상 5층으로 나오는 건물이 있는데 이거를 현장에 가봤더니 몇 층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6층 이렇게. 6층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럼 한 층을 뭐 한 거예요? 불법으로 증축한 거죠. 대장과 다르게. 그러면 이런 현상은 좋은 현상이에요? 안 좋은 현상이에요? 좋은 현상, 안 좋은 현상. 그러니까 이거를 개공이 손님한테, 매수할 사람한테 손님 이거 땡 잡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건 땡 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거 땡 잡는 거 아니에요? 이거 철거해야 되거든요. 철거 안 하면 이행강제금 매년 10%씩 나오니까 시가표준액의 10%씩 받으면 이거 엄청난 거예요. 몇 천만 원씩 낸다고 1년마다 계속.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거죠. 땡 잡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해서 이거는 설명을 할 때 이 손님 이거 나중에 돈 내시거나 철거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에 가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현장에 가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순서. 공부상 확인을 먼저 아니면 현장 확인을 먼저? 당연히 이제 공부를 먼저 띄고요. 계략적인 사항을 우리가 이제 확인한 다음에 어디에 가죠? 현장에 갑니다. 현장은 가급적 아니면 반드시? 반드시. 100%. 자, 그러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분양권 중개하려고 하거든요. 분양권? 무슨 어떤 아파트에 뭐 그 분양권 하나를 중개하려고 해요. 현장에 가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공사 중에 있으니까. 그래도 현장 갑니까? 그래도 가야 돼요. 왜 그래도 가야 되겠죠? 공사 중인지는 확인 안 해도 돼. 어련히 알아서 그건 다 확인할 거고 그건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고요. 내가 중개하려고 하는 동이 101동인데 101동 앞에 뭐 있는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럼 101동 앞에 대로하고 접해 있어요. 좋은 동이 안 좋은 동이야. 안 좋은 동이죠. 시끄럽고 먼지 날리고. 근데 맨 안동이야. 그 맨 안쪽. 그러니까 안쪽 동이야. 그럼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맨 안쪽 동이야. 좋은 거지 왜 안 좋아해? 맨 안쪽이면 조용하고 그 안쪽에 산이 있고 뭐 이러면 좋을 수 있잖아요. 산 없을까봐 산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다 산이 어디나 다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현장에 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현장에는 무조건 가야 되면 100%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이제 교재 잠깐 보면서 부연 설명을 좀 잠깐 드릴게요. 거기 114페이지 중간에 양가로 1번 부동산 등기부가 있는데 부동산 등기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무슨 등기부? 무슨 등기부?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각각 떼야 돼요? 아니면 하나만 떼면 되겠어요? 각각 떼야죠. 왜냐하면 우리 이 민법은 토지하고 건물을 별개의 물건으로 보니까. 자, 오른쪽에 이제 넘어오시면 등기부 열람과 발급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종이 등기부로 되어 있는 시절에는 발급하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걸 일일이 복사하려고 하니까. 근데 지금은 다 어떻게 발급되냐면 인터넷으로 다 발급이 되고 뭐 열람이 되고 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데 지금 차이점을 좀 드리면 발급은 1,000원이고 열람은 700원이에요. 좀 달라요. 그리고 또 열람을 하더라도 뭐를 또 할 수가 있냐면 출력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 그래서 요즘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급보다는 열람을 많이 해요. 열람을 해도 똑같은 거니까 똑같은 내용을 보여주는 거고 그걸 그냥 출력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차이점만 있고요. 비용의 차이. 그다음에 이제 각종 대장의 확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장과 등기의 상관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대장과 등기의 상관성 이쪽이죠. 그거 제목에다가 채색을 좀 하시고 별표를 좀 하나만 잡을게요.
자, 그렇게 하고 칠판을 잠깐 보겠습니다. 공부의 상관성. 자, 제가 두 가지 사례를 한번 좀 드려볼 건데 이 사례가 굉장히 중요한 사례예요. 전 아시죠? 전? 예, 전을 우리가 이제 한자로 뭐라 그래? 그 밭전이라고 얘기하죠. 예, 전을 대로 좀 바꾸려고 해요. 대는 뭐 하는 거예요? 집 짓는 거, 뭐 이런 거를 이제 대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바꾸는 걸 내자로 뭐라 그러죠? 지목 변경이라고 합니다. 예, 지목 변경. 자, 지목 변경 구청 먼저 가야 돼요? 아니면 등기소 먼저 가야 돼요? 구청 먼저. 왜 구청 먼저 가야 될까요? 그게 아니고 대장을 먼저 정리를 해야 돼서 그래. 대장. 그래서 이거를 선 등록. 그 다음에 어디로 가 나중에? 등기소. 등기소 등기부를 바꿔야 되니까. 예. 등기를 손대는 거는 등기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선 등록 후 등기 방식으로 바꿔요. 예. 근데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통보가 가는데 이게 며칠 이내에 통보가 가냐면 7일 내에 통보가 가서 이 7일 안에 이게 정리가 되거든요. 공부가. 예. 그럼 봐요. 오늘 지목을 바꿨어요. 전에서 대로 오늘 바꿨습니다. 오늘 며칠이죠? 27일. 57일 날 바꾼 거야. 27일 날 전에서 대로 바꿨어요. 오늘 토지대장을 띄면 지목 뭐라고 나타나? 전으로 나타나면 안 되지. 바꿨으니까. 대로 나타나겠지. 왜 대로 나타나? 오늘 바꿨으니까 토지대장을 띄워보면 대로 나타나죠. 근데 똑같은 날 오늘 토지등기부를 띄워보면 지목이 뭐로 나타나요? 전으로 나타나지. 왜 전으로 나타나요? 아직 안 바꿨으니까. 그러면 양 공부가 서로 다른 거죠. 뭐가 달라? 뭐에서 달라? 그러니까 저기 왼쪽에서 표시에서 달라, 권리에서 달라. 표시에서 다르죠. 이렇게 표시에서 다르면 어떤 공부가 우선? 대장. 대장. 왜냐면 표시 위주로 만든 거니까. 그래서 표시가 다르면 뭐를 우선? 대장을 우선으로 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갑이에요. 갑은 이제 소유자입니다. 예. 근데 얘가 을에게, 얘는 이제 매수하려고 하는 애예요. 예. 이제 팔았어요. 매매했어요. 매매. 예. 하고 등기를 이제 넘겨준 거예요. 소유권을 이전시켜 준 거야. 예. 이렇게 되면 구청 먼저 갈래요? 아니면 등기소 먼저 갈래요? 등기소 먼저 가야지. 예. 그래서 등기소 가서 뭐 해야 돼? 등기를 먼저 해야지, 그지? 예. 등기부. 그래서 등기부에 등기를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청에 가면 이제 대장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위하고 다르네. 예. 여기는 선 등기 후 등록 방식으로 하는 거죠. 이것도 며칠 안에 정리하도록 되어 있냐면 7일 내에 정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27일 오늘 등기해서 갑에서 을로 그러면 등기부 떼어보면 소유자 누구로 나타나죠? 등기 이미 했어요. 을로 나타나지. 예. 근데 오늘 대장을 떼어봤단 말이에요. 대장을 떼어보면 갑으로 나타나지. 안 맞잖아요. 양 공부가. 이렇게 양 공부가 권리에 있어서 안 맞으면 뭐가 우선이에요? 등기부가 우선인 거야. 그래서 이 상관성은 그거 되게 중요한 항목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공시법이라는 과목 우리 배우잖아요. 예, 공시법에서 제일 중요한 이론이 이거야. 양 공부를 일치시키는 노력.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포인트입니다. 자, 뒷장 가시고 대장의 종류로 갑니다. 대장의 종류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대장 넓게 보면 토지 대장과 건축물 대장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고 또 토지 대장은 또 그 지목에 따라서 말 그대로 토지 대장이라는 게 있고 또 무슨 대장이 있냐면 임야 대장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건축물 대장은 또 역시 두 가지로 나눠지긴 하는데 예컨대 이제 그 일반 건축물이라는 게 있고 일반 건축물의 좀 상대적인 개념이 무슨 건축물이냐면 집합 건축물 대장 뭐 이런 식으로 또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파트는 건축물 대장을 띄면 뭐로 떼봐야 되겠어요? 뭐로 나타나겠어요? 집합 건축물 대장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양가로 4번에 보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확인이다 이렇게 이제 됐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칠판을 잠깐 볼게요. 우리나라 이제 이렇게 지도가 있습니다. 예. 아무데나 땅을 하나 딱 찍어가지고요. 이 땅에 대해서 우리 국가는 토지 이용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죠? 국가가 토지 이용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그 토지 이용 계획은
보전 임지로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 보전 임지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임지니까 뭐예요, 임지? 산이 이제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 뭐 하려고 하는 산? 보전. 그러니까 뭐 하지 않는 산, 개발하지 않는 그런 산을 이제 여기 뭐 지리산 요 일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 근데 이건 누구의 계획이죠? 국가. 예. 근데 이 땅이 개인 땅이에요. 사유지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소유자가 계획을 어떻게 지금 잡고 있냐면 여기다가 공장을 좀 지으려고 해요. 공장 용지로. 이건 누구의 계획? 소유자의 계획인 거야. 소유자도 계획은 짤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예. 그럼 소유자의 계획과 누구의 계획이 서로 달라? 국가의 계획이 다르죠. 그렇죠? 예. 그럼 누가 계획을 수정해야 돼? 국가가 아니면 소유자가? 예. 소유자의 계획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예. 얘의 계획은 확인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계획을 확인해야 돼? 국가의 계획을 확인해야죠. 예. 그럼 뭘 띄워봐야 돼?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그럼 이건 누가 발급해 주는 거야? 국가가. 예. 국가가 발급해 주는 거죠. 현장 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이유 때문에 현장에 간다 그랬죠? 2가지 이유 때문에 현장 간다 그랬어요. 현장은 반드시 가는 거예요? 가급적 가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뭐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2번 제목에 개공의 매매계약 중개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실무에서 이제 하나의 어떤 물건을 우리가 매매했을 때 순서대로 한번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일들이 발생되어지는지. 그럼 일단 물건 하나를 이제 접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뭘 해봐야 돼? 저기 끝에 우리 뭐라고 되어 있죠? 조사 확인. 물건을 접수했어요. 그럼 조사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사 확인한 대로 뭐 해? 확인 설명해. 잘했어요. 그러면 취득 의뢰인이 그걸 뭐 한다고 해 이제? 사겠다고 해. 그러면 사겠다고 하는 거를 내자로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매도인은 판다 하고 매수할 사람은 산다 해. 그럼 더 이상 할 게 없잖아 우리가. 그걸 내자로 뭐라 그래? 아니. 중개 완성이라 그래. 중개 완성. 그죠? 중개 완성. 그럼 중개 완성이 되면 이제 중요한 서류 같은 걸 써줘야 되잖아. 확인 설명서도 써줘야 되고 거래계약서도 그 이제 순서를 한번 볼게요. 한 장 넘겨보시면 118페이지. 개공의 거래계약서 작성 전 확인할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계약서를 써주는 건 가장 마지막 단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쓰기 전에 꼭 확인을 해봐야 된대. 그렇죠? 첫 번째 뭘 확인하래요? 소유권의 진정성을 확인하래. 그 제목에다가 채색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이 소유권의 진정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등기부를 이제 띄워봤더니 1번 소유권 보전, 누구 앞으로? 갑. 2번 소유권 이전, 갑에서 을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원인은 매매.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현재 소유자는 누구죠? 을이죠.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을이잖아. 그럼 을은 소유자로 추정 아니면 간주 둘 중에 하나? 추정이 될 뿐인 거죠. 간주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럼 추정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추정은 아닐 수도 있다, 깨질 수 있다 이런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얘가 100% 소유자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얘가 소유자라는 증표를 우리가 조사하는 게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지. 예를 들자면 진정한 소유자라면 갖고 있을 만한 거 뭐가 있겠어요? 뭐 등기부 정보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얘네 둘이 매매를 했다면 뭐 또 있겠어요? 매매계약서 원본 같은 것도 있겠지, 그치? 그런 거. 또는 또 얘가 이제 매매했다고 한다면 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실제로 매매가 됐다면. 그리고 통상 개념을 잡아보면 갑을이 우리 거래할 때 한 번에 대금을 받는 게 아니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뭐를 중간중간에 이렇게 받았다는 영수증 같은 것들도 있겠어요.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영수증 또는 그거를 만약에 통장으로 보냈으면 통장에 이렇게 찍힐 거 아니야. 그런 것 좀 보자고 하는 거지. 거래대금이 이렇게 들어갔으면 뭐 그런 것들을 탐문을 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소유권의 진정성은 우리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의심을 해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등기부가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거 간주가 되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걸 달리 뭐라고 그래?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우리 소유권의 진정성 옆에다가 땡땡 한번 해주시고요. 등기부 공신력 없음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등기부는
뭐가 없다고요? 공신력이 없어. 그래가지고 좀 추가적인 거 필요한 좀 조사하는 게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고요. 이번에 명의신탁 부동산이라고 있는데 그 명의신탁 부동산은 사례를 좀 하나 들어드릴 테니까 이 사례를 한번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은 소유자입니다. 근데 을과 얘는 이제 수탁자인데 둘이 약정을 맺었어요. 무슨 약정을 맺었을까요? 신탁의 약정을 맺은 거예요. 얘는 이제 소유자 겸 신탁자고 얘는 수탁자인데 신탁의 약정을 맺은 거야. 해서 내가 이제 집이 많아서 내가 계속 갖고 있으면 뭐 세금 중과세 되니까 너 이름으로 좀 돌려놓자 하고 약정하고 뭐 했어요? 등기했어요. 이렇게. 매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무슨 약정? 그냥 신탁의 약정. 매매는 이제 가장을 하는 거지. 가장 매매가 있었고요. 자, 그러면 현재 소유자는 누구지? 현재 소유자. 자, 여기서 현재 소유자 이렇게 질문 드리면 헷갈리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뭐를 가지고 소유권을 우리 그 판단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등기부. 근데 이게 등기부가 이 약정이 무효거든요. 신탁의 약정이 무효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의 터잡은 이의 결과인 등기도 무효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등기가 여기서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게 무효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넘어가려고 되는 거야. 안 넘어간 걸로. 그러면 소유자는 누구야? 갑이 소유자인 거예요. 얘가 등기상에 지금 소유자로 올라가 있으나 그거 자체가 뭐니까? 무효니까 현재 소유자는 누구라고? 갑. 자, 그러면 계약은 누구랑 해야 돼? 갑이랑. 그래서 얘랑 계약의 당사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매매 계약은 얘랑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진정한 소유자니까. 이해되시죠? 그걸 이제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명의신탁을 조사하기는 어렵죠. 왜 조사하기는 어려워? 둘이 한 약정을 어떻게 알아? 알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론적으로 말하면 그걸 어떤 사정에 의해서 우리가 뭐 하게 됐어? 알게 됐을 때. 알게 되면 이런 갑이랑 하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리인과의 계약 뭐 이런 말 있는데 이 대리인과의 계약 얘기를 좀 잠깐 해볼게요.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대리. 여러분 대리에는 두 가지 대리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무슨 대리랑 무슨 대리가 있죠? 법정 대리랑 임의 대리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대리가 있어요. 법정 대리에는 우리나라에 세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 누가 있냐면 친권자가 있어요. 친권자. 친권자는 누구를 대리하지? 미성년 자녀. 미성년 자녀를 부모가 대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년 후견인이라는 애가 있어요. 성년 후견인은 누구를 대리하지? 피자를 붙이면 돼. 피자. 그러면 피성년 후견인을 대리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한정 후견인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정 후견인은 누구를 대리할까요? 피한정 후견인을 대리해. 자, 그러면 친권자인지 아닌지는 뭘로 확인할까요? 그렇죠. 가족, 관계, 증명서 떼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성년 후견인과 한정 후견인은 뭘로 확인할까요? 이거는 가족관계 증명서로 확인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후견 등기부라는 게 있어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선고를 받으면 등기하도록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이런 거 선고 받았다 해서 후견 등기부로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임의 대리는 뭐냐면 이런 거죠. 본인이 누구를 정해서? 대리인을 정해서 대리권을 뭐 한 거예요? 수여한 거죠. 너를 대리인으로 내가 삼아서 이러한 행위를 하려고 해. 뭐 이런 거죠. 그럼 이게 외부로 표시가 돼야 돼? 둘만 알고 있으면 돼? 표시가 돼야지.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일단 본인이 대리인에게 어떤 행위를 위임했는지. 그거. 위임장. 위임장. 거기다가 뭐? 인감을 찍어줘야지. 그렇죠? 그리고 그 인감이 본인 거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인감 증명서. 어떤 과목이든지 인감 증명서를 찍어라 이런 말 나오면 그 원인 서류에는 인감을 찍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걸 굳이 안 주더라도 뭐를 첨부해라 그러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라 그러면 원인 서류에 당연히 찍으라는 얘기야. 그건 뭐 상식인 거지, 상식. 그런 얘기를 안 주더라도 얘를 뭐하러 첨부하라고 그러겠어요. 그거 확인하려고 첨부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로 세 개를 확인하는 게 무슨 대리예요? 임의 대리야. 근데 우리가 이제 등기부를 떼봤더니 미성년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 거야. 그러면 누가 법정 대리인이지? 증권자가. 그러면 증권자가 왔어요. 그러면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어? 없는 거지, 이거는. 그럼 뭘 확인하면 되는 거야?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서 온 사람이 부모가 맞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대리에 대한 방법까지 설명드렸어요. 119페이지 하단까지 말씀드린 거고, 뒷장 넘겨볼게요. 이 대리에서 좀 애매한 대리가 하나가 있어요. 좀 애매한 대리가. 그게 이제 바로 일상가사 대리라는 건데, 여기 잘 보면 누구 간의 대리에 대한 언급이 지금 전혀 없죠? 이게 부부, 배우자 간. 그래서 그 배우자 간 대리를 좀 잠깐 해볼게요. 이게 배우자 상호 간 대리. 이 배우자 상호 간에는요, 두 가지가 가능해요. 법정 대리도 가능하고, 무슨 대리도 가능해요? 예, 임의 대리도 가능해요. 그러면 법정 대리는 범위가 좀 한정적으로 가능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일상가사라고 하고요. 일상가사 범주 내에 들어오는 거를 법정 대리 안에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럼 일상가사는 글자 그대로예요. 일상이라는 게 뭐야? 그냥 늘. 네. 그 다음에 가사는 집안일 뭐 이런 거.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어때? 남편 신용카드로 부인이 백을 사는 거 어때? 백. 괜찮아요. 괜찮고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럼 그게 무슨 대리로 인정해 주는가? 일상가사. 그래서 법정 대리로 인정하니까 남편 카드로 백 사도 상관없어요. 예. 근데 부인 카드로 남편이 집 사는 건 어때요? 안 돼요. 예? 안 돼? 좀 아까 백은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있겠죠. 그죠? 예. 왜 집 사는 건 일상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 일상가사 범주 외의 것은 무슨 대리로 가져야 돼? 임의 대리로. 그럼 뭐 써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죠? 네. 여기서 하나씩 좀 예를 좀 들어드릴 건데 요거가 좀 중요합니다. 임차와 임대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 자, 임차는 뭐죠? 얻는 거. 얻는 게 뭐 나쁜 거야? 좋은 거야? 얻는 거. 살 집을 얻는 거. 좋은 거지. 예, 그러니까 이거 일상가사로 봅니다. 근데 임대는 어때? 빌려주는 거니까 권리를 포기하는 거잖아. 내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하는 거니까 이건 처분행위라고 보는 거야. 처분행위 해서 이건 무슨 대리로? 임의 대리로 가져야 돼. 그러니까 부인이 시집 오기 전에 오피스텔을 하나 갖고 있었거든. 근데 남편이 그 오피스텔을 세줘버리는 거야. 부인의 동의 없이. 그럼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처분행위니까. 예. 근데 같이 부부가 애들하고 같이 살 집을 얻는다. 이럴 때는 뭐로 상관없어. 일상가사로 보니까 그건 상관없다는 거죠. 그건 얻는 행위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밑에 120페이지 중간에 보면 매매계약 중개 시 개공의 의무 해가지고 계약서 작성 전 의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계약서 작성 전에는 이제 우리 그 확인 설명서 같은 거 써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의무가 있고. 작성 후의 의무 중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우신 것 중에서 매매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썼다면 60일 안에 뭘 해야 돼요? 뭐 60일 안에 뭐 하는 거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 그걸 뭐라고 그러지? 무슨 신고? 응? 전입신고? 네, 그럼 출생신고? 그럼 뭔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그게 여러분 입에 이렇게 딱딱 붙어야 돼요. 자, 뭐라고? 부동산 거래 신고. 그런 게 이제 신고 계약서 작성 이후에 이제 의무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과태료 있잖아요. 이거 되게 우리가 이제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후에 사고가 터질 수 있어 없어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 그 사고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해볼 건데 1번의 과실 책임. 과실 책임은 무슨 뜻이에요? 개공이 일하다가 뭐 있으면 과실이 있으면 책임진다는 거지. 예, 그럼 당연한 얘기고 뒷장을 잠깐 넘겨봐요. 3번에 무슨 책임 있어요? 무과실 책임. 이건 무슨 얘기예요? 과실이 없어도 책임진다는 얘기지. 그 왜 과실이 없는데도 왜 책임지는 거야? 그럼 우리는 고용인이 잘못하면. 그러니까
고용인의 고의관실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개공의 과실과는 상관없이 책임은 지는 거. 그걸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무과실 책임 부담하기 싫은 방법이 하나 있다고.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래서? 고용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된다 그랬지. 관리 감독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무과실 책임이니까. 뭐 그런 얘기 우리 해봤죠 옛날에. 앞장 다시 넘겨보고요. 동그라미 2번에 업무상 행위의 범위가 있는데 요거 일단 제목에다가 채색을 좀 한번 해주시고요. 요게 좀 중요해요. 이 업무상 행위에 대한 범위가 좀 중요한데 요거 사례를 하나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이제 이러한 쟁점이 있구나라는 걸 판단 한번 해보세요. 매수인이 개공한테 돈을 좀 맡겼거든요. 돈? 근데 이 돈이 무슨 돈이냐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거든요. 근데 얘가 얘한테 왜 맡겼냐면 매도인이 있는데 얘가 계좌번호를 안 알려주는 거예요. 계좌번호를. 그러니까 어떻게 줄 수밖에 없어. 만나서 줘야 되잖아. 근데 만나주지도 안 해. 얘하고 만나주지도 안 해. 그럼 어쩔 수 없잖아. 그럼 누구를 통해서? 개공을 통해서 전달해줘야 되겠지? 그럼 이 돈은 개공 보고 가지라고 준 돈은 아니잖아요. 얘한테 뭘 하고 준 돈이야? 전달해줘라고 준 돈이잖아요. 근데 개공이 이걸 전달하지 않고 이거를 중간에 뭐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횡령을 한 거야. 횡령. 자, 횡령하고 얘는 자기 사무실에 있을까요? 도주했을까요? 도주. 그래서 횡령 후 도주. 못 잡는 대로 도주했어요. 못 잡는 대로 도주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날린 거잖아요. 누가? 매도가 매수가? 매수인이. 얘는 못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 매수인은 누구를 상대로 해서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냐. 누구를 상대로. 참고로 얘는 도주했어요. 협회. 보험회사. 왜? 아니 그게 정답이야. 왜? 이유는? 얘를 보증해주는 기관이 있으니까. 보증해주는 기관. 그거를 우리 내적으로 뭐라 그러지? 보증기관이라고 하죠. 보증기관. 보증기관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이미 배워봤는데 보험, 공제, 공탁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기관에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보증기관이 무한정 보증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봐요. 이 횡령한 것을 업무상 행위로 볼 거냐라는 문제가 나온다고. 여기서. 그죠? 그러면 자 봐요. 업무상 행위로 본다면 얘는 뭘 보증하는 거야? 모든 걸 보증해? 업무상 행위만 보증해? 그렇지. 얘가 개인적으로 사고신고까지 보증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업무상 행위로 본다면 이거를 배상하는 게 맞고 업무상 행위로 보지 않는다면 배상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면 업무상 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요. 사회 통념으로 본다라고 기준을 판시하고 있어요. 사회 통념. 자, 이 사회 통념이 뭐죠? 사회 통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 이 조직을 사회라고 하죠. 이 사회. 사회의 구성원들이. 근데 이 사회의 구성원들이 과거 사회의 구성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언제? 현재.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이 통용되는 생각. 그러니까 갖고 있는 생각을 말하는 거야. 사회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사회 통념이라고 해. 다른 말로 상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상식.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한번 판단해 볼 거예요. 자, 이 횡령하고 도주한 게 누구 시각에서 바라보면 안 되냐면 개공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안 돼. 그죠? 그럼 누구의 시각에서 바라봐 줘야 돼? 얘의 입장에서 바라봐 줘야지. 왜 얘의 입장에서 바라줘야 되냐면 얘가 얘한테 돈을 맡겼잖아요. 근데 이건 자연인인 어떤 한 사람한테 맡긴 거야? 아니에요. 누구한테 맡긴 거야? 개공한테 맡긴 거야. 그리고 얘는 뭐를 신뢰하고 맡긴 거야? 사람을 믿었어? 아니요. 그러면 두 자로. 자격 말고 제도. 어떤 제도?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제도를 믿고 맡긴 거잖아요. 그거를 생각해 줘야 된다고. 왜냐면 우리가 매수인이 될 수도 있잖아. 자, 그러면
결론 한번 내보세요. 이 횡령한 행위는 업무상 행위이다, 업무상 행위가 아니다. 행위라고 봐야지. 그게 상식이에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사회 통념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야. 해서 배상해줘야 돼요. 요거 책을 잠깐 좀 보면서 이 시험에 되게 잘 나오거든요. 이걸 좀 잠깐 채색을 좀 해줄 건데 위에서 5번째 줄 예컨대에서부터 읽어볼게요. 예컨대부터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계약 체결로 계약금,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개공이 잔금 중에서부터 채색을 합니다.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그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행위가 중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공이 진정으로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는 의사를 갖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개공의 의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할 게 아니라 일단 여기까지 좀 채색을 좀 해주시고 요거도 시험에 되게 잘 나와.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뭘로 결정은 안 한다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데 주관적으로 해봐야 그 사람이 아니라면 아닌 거가 되는 거잖아. 그치?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고 그러면 주관적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면 어떻게 결정해야 돼? 주관적의 반대말 객관적으로. 근데 이 어떤 행위를 객관화시키는 것이 매우 어렵잖아요. 그치? 우리가 객관화시킨다는 건 어려운 행위예요. 왜냐면 주관이 개입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법원은 밑에 줄에 이런 말 썼어요. 뭘로 본다 그러는 거야? 사회 통념상 개공의 행위가 알선 중개 행위로 인정되는가에 의하여 판단. 거기다도 좀 채색해 주시고요. 그 앞에 위에 부분과 밑에 부분이 둘 다 시험에 잘 나와요. 정리하면 뭘로는 결정하지 않을 것이고요. 주관적으로는 결정하지 않을 것이고 사회 통념 혹은 객관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상식을 한 번만 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개공이 출근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어떤 사고든 보증기간은 배상해줘야 돼 말아야 돼? 출근하다가 사고가 났어. 해줘야 돼. 왜? 업무니까 업무. 퇴근하다가 사고 나면 그거는 세모. 왜 세모냐면 이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퇴근하고 회식 장소로 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회식도 뭐의 연장으로 봐? 업무에.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또 인정해줘. 또는 회식 장소에 갔는데 얘가 너무 많이 술을 먹은 거야. 해가지고 이제 어떤 사고가 났다. 그럼 이것도 업무의 어떤 연장으로 보는 거예요. 과로 이런 것도 또 책임을 져주는 그런 판례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사건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하는데 결론은 뭐예요? 그러니까 사회 통념으로 본다는 거야. 이렇게 그 주관적으로 이렇게 딱 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122페이지 가보시면 양가로 6번에 매매계약 중개시 개공의 부수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뭔가를 해주면 대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그게 이제 중개 부수인데 중개 부수만 받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 더 받는데 그걸 뭐라 그래? 두 자로 실비. 그래서 중개 부수하고 실비 이제 받을 거고 밑에 이제 수수 기준에 보니까 모든 중개 부수는 딱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랑 뭐로 나눠진다 그랬죠? 응? 중개 보수는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잖아. 뭐랑 뭐로 나눈다 그랬어요. 주택과 주택 외로 나눈다 그랬잖아. 그래서 주택은 시도조례로 받을 것이고 주택 외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받을 건데 오피스텔이 조금 다르다 그랬죠. 그 요율이. 그런 거 다 배워봤죠? 그런 거 복습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123페이지 위에 보니까 중개보수 청구권의 소멸사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보수를 받을 건가만 한번 봤잖아요. 근데 이게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못 받냐면 이런 경우 못 받아. 두 번째 줄 개공의 뭘로? 고의과실로. 거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해볼게. 개공의 고의과실로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됐다네. 그러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뭐가 없던 걸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이 없던 걸로 됐다는 얘기는 내자로 뭐가 없었던 거가 되는 거야. 중개 완성이 없었던 거가 된 거야. 그러니까 개공이 해준 건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럼 그런 경우에는 보수를 받을 수 없죠. 그런데 이게 시험에 좀 잘 나오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항상 못 받아? 그건 아니에요. 받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 때문에 무효, 취소, 해제됐을 때만 못 받아?
개공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무효 취소 해제되는 경우가 개공 때문에 그런 경우보다는 누구 때문에 무효 취소 해제되는 경우가 더 많을까요? 의뢰인, 그 당사자. 예. 그래서 뭐 변심 같은 거, 마음이 변했다거나 뭐 그런 경우 생길 수 있겠죠. 그 변심이 좀 사람들은 변심이 좀 될라나요? 마음이 좀 변하는 거? 그러니까 산다고 했다가 안 산다고 하는 거, 또는 또 판다고 했다가 안 판다고 하는 거, 이런 걸 변심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고객들은 이런 변심을 잘 할까요? 안 할까요? 하루에도 10번도 더 바뀌어요. 뭐 10시쯤에는 판다고 했다가 11시쯤에 안 판다고 그러고 12시쯤에 또 판다 그러고 막 계속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개공이 이제 막 스트레스 엄청 쌓이는 거죠.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무조건 뭐를 일단 받는 게 중요해. 예? 돈을 받아내는 거야. 그리고 이제 협박을 좀 하는 거야. 뭐라고 협박해? 지금 원래 송금하신 건 못 받는다라고 해야 돼. 그래야 이제 변심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 엄청 쌓이는 거죠. 또는 매도할 사람한테는 무조건 돈을 입금해 주는 거야. 네, 무조건. 손님이 확실하다고 하면 내가 그냥 송금을 해주는 거야. 한 뭐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손님이 확실하면, 마음 변할 사람 같으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매수할 사람이 확실히 있어. 근데 매도인의 성향을 보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면 사겠다고 팔겠다고 하면 계좌번호 먼저 부르라고 하는 거야. 해서 내 돈으로 먼저 송금을 하는 거야. 내 돈으로. 그리고 그 돈은 누가 보낸 거라고 해야 돼? 매수인이 보낸 거. 그래서 이제 송금할 때 매수인 이름으로 송금을 해버리면 되잖아. 인터넷으로 그거 할 수 있잖아. 예. 그렇게 해가지고 업무를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되게 많거든. 변심.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돈 받아가지고 돈을 보냈잖아요. 그거를 또 수표로 찾아갖고 와. 찾아갖고 와가지고 개공한테 만약에 1,000만 원을 보냈잖아. 그럼 1,000만 원을 주면서 나 이거 안 팔을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돼? 받아야 돼? 받으면 안 돼? 받으면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 1,000만 원 갖고 안 된다고 해야지. 그럼 얼마나? 더블 주셔야 됩니다 하고 해야지.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변심이 수도 없이 변심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는 일이고요. 아무튼 의뢰인 때문에 무효 취소 해제되는 경우는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게 맞아요. 자, 실비는 실제 지출한 비용 뭐 이런 것들을 받을 건데 거기 그 2번을 한번 좀 읽어볼게요. 참고 2번에 재증명서 공부 발급 및 열람 수수료. 아까 제가 등기부 띄는 데는 얼마, 열람하는 데 얼마라고 그랬죠? 1,000원, 700원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받으라는 거야. 그런 거. 그러니까 실제 실비라는 건 우리가 일을 하다가 발생하는 실제 소요된 경비 이렇게 받는 거거든. 근데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게 뭐냐면 3번이 좀 문제가 돼. 예? 왜 3번이 문제가 되겠어요? 교통비, 숙박비 등 여비. 여비에는 식대도 들어가거든.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서울계공이라고 그랬어요. 부산 물건 중개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예. 근데 부산에 있는 물건을 중개하려면 부산에 한번 왔다 갔다 해야 되나요? 왜? 뭐 하려고? 조사하려고. 조사해야 되니까. 그러면 서울 부산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가 이제 일단 문제가 되겠잖아요. 자, 그럼 우리 객관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서울 부산 왔다 갔다 하는 거 1번. 자기 차량, 자가용을 이용하는 거 어때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죠. 이 방법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지? 그럼 우리 뭐 받으면 되겠어? 나중에 기름값, 그 다음에 톨비 뭐 이런 거 받으면 되겠지? 예. 그러면 이런 거는 어때요? 배 타고 가는 거. 배 타고 가. 서울 부산인데 배 타고 가는 거야. 배를 어떻게 타냐면 인천에 가서 배 타고 제주도 가서 제주도에서 부산 이런 항로가 있어. 항로가. 예. 배 타고 가는 거 어때?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회 통념에 반하잖아. 미친놈이지. 아니 서울 부산을 왜 배를 타고 가? 정신 나간 놈이지. 그죠? 예. 그건 통념에 반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자, 그럼 이건 어때? 항공기 타고 가는 건 어때? 괜찮아요. 우리 김해인가? 거기에 비행장이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 부산 가면 금방 갈 수 있잖아. 항공기도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건 어때? 헬기를 대절해서 가는 거. 이것도 상식 밖의 얘기죠.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거는 어때요? 숙박비. 숙박비 한번 생각해 볼게요. 1번. 여인숙에서 자는 거야.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어. 여인숙. 찜질방에서 24시 찜질방에서 자는 거 어때? 괜찮아.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 호텔에서 자는 거 어때? 괜찮아. 이것도. 호텔도 괜찮아. 다 괜찮아요? 그런데 이건 어때? 호텔 스위트룸에서 하룻밤 자는데 450만 원짜리 이런 데서 자는 거 어때? 이건 안 괜찮아. 왜 이건 안 괜찮아? 통념에 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실비도 사회 통념 안에서 인정되는 범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실비는 한도가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한도가 분명히 통념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서 이제 우리 그 밑에 5번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그 첫 줄 끝부분에 이런 말 나와요.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중개보수 또는 실비의 한도를 초과하여 이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중개보수는 한도가 있어 없어? 중개보수는 있어요. 0.9, 뭐 0.8, 뭐 0.5, 0.4 있잖아요. 근데 실비는 한도가 있어 없어? 지금 금방 있다고 말씀드렸잖아. 지금 금방. 30초 전에 그지? 그런 거를 초과해서 받으면 된대, 안 된대?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1년 1천의 형벌에다가 받은 거 다 반환해야 되고요. 반환하면 처벌 안 받아? 처벌도 받아. 처벌도 받고 뭐 이렇게 한다 이거죠. 보수의 수수 시기. 보수 언제 받을 거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뒷장 한번 넘겨볼까요? 박스가 하나 나오죠? 거기 이제 표가 나오는데 요게 이제 신설된 조문이라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법제 32조 제3항에 따른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개공과 의뢰인 간에 여기서 개공과 의뢰인이 보수에 관해서 뭐 할 사람과 뭐 할 사람이에요. 개공과 의뢰인이 보수에 관해서 뭐 할 사람과 뭐 할 사람이야. 받을 사람과 줄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둘이 당사자가 되는 거지. 받을 사람과 줄 사람이 뭐 해서 결정하면 된대. 약정. 그러니까 둘이 합의해서 받으라 이거야. 법에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없을 수가 있잖아. 약정이 없으면 어떻게 하래? 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날.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원칙 예외로 답변해 주세요. 자, 보수는 원칙 언제? 약정 시기에 받아. 예외? 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날. 보통 이 대금의 지급을 완료된 날을 우리가 편하게 잔금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잔금일. 그렇게 주로 나와요. 대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 이렇게 해도 되고 잔금일. 왜냐면 잔금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급을 완료하는 거니까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실무의 어떤 큰 흐름을 한번 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제 주임법, 상임법 들어가겠습니다.